네, 오늘 뉴스룸이 끝난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죠.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있고 대책은 현재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를 중점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현재 그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을 하고 계시는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네.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네, 지금 피해자들이 이쪽으로 계속 지금 변호사님께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뭐 미추홀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자분이 3,000명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 JTBC 유튜브에 나온 이유도 그 피해자 3,000명을 제가 개인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 114 분들이 매일 오전에 변호사님들이 2시간씩 봉사를 해드리는데, 예. 이렇게 딱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미추홀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TV에서 뉴스를 보시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예. 보다 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고통을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기 피해는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은 젊은 사람들에게 저도 전세를 살아봤지만 네. 전세는 어떻게 보면 디딤돌이 될 수가 있고 전세 보증금은 전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전재산인데 이 전재산을 떼었을 때 네. 나는 왜 이럴까? 음. 이런 계속 낙담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 그것도 치유가 돼야 될 테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터전을 잃어버린 이 친구들에게 뭔가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20대, 30대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10년 정도 돈을 모아서 그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전세금 한 7천에서 9천 정도를 모아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이 돈을 모두 못 받는 상황이 된다라고 그걸 전제를 하니까 이분들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저도 첫 전세 계약할 때 약간 겁이 났었습니다. 네. 이 돈을 내가 이 집주인에게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떼이면 어떡하지? 네. 대출도 들어가 있는데 겁이 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지 하나하나 좀 처음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가 보증금이 이제 7천에서 9천이 많다고 했는데 9천만 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임차인이 그러니까 전세를 사는 사람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줬잖아요. 근데 이사 갈 때 2년 계약이 지나고 이사를 가든지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돈을 안 준다 집주인. 그런데 우리가 확정일자 같은 걸 받아놓지 않습니까? 맞죠. 그거는 왜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부도가 난다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할 때 내가 선순위가 되거나 이런 거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 이번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미추홀구를 좀 가정을 하면 예. 해당 주택의 시가가 2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저희가 70% 이내에서 계약을 하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한국의 아파트의 대부분 전세금이 70% 이내에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가가 2억 원이면 전세금은 한 1억 4천 정도에서 전세를 예. 하고, 그리고 이제 선순위 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예. 이제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그 주택에서 1억 4천만 원을 먼저 회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선순위 채권 계약인데, 선순위 전세 계약인데, 지금 미추홀구 전세 사기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건축주가 예. 이 주택을 건축을 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주택에 대해서 60%의 담보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1억 2천만 원을 먼저 금융권이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럼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이 선순위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8천만 원의 담보 가치가 남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입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는데 20대, 30대 세입자분들은 어디 가서 따져볼까요? 공인중개사님한테 따져보겠죠. 예. 공인이 앞에 생략돼 있는데 국가공인입니다. 그렇죠. 국가공인중개사니까 당연히 국가공인중개사를 믿고 예. 계약을 체결해야지. 예. 믿어 가서 봤더니 이 집의 임대인은 굉장히 믿을만하고 자력도 충분해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혹시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불안하면 제가 이행보증서 같은 거 써드릴게요. 혹시 또 이 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터지면
공인중개사의 공제 증서가 있으니까 예. 뭐 사고 나면 2억 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의 그 건물의 임대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그 건물의 관리업체 등이 그 특정 건축주의 모두 고용 직원이었던 거예요. 잠시만 이것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행 보증서를 부동산 중개인이 써줬는데 네. 공인 중개인이 써줬는데 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의미가 그러니까 있죠. 어.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건축주가 깡통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직원들도 이제 깡통이 되는. 난 나몰라라 하고 배째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배째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얻을 수는 있는데 예. 판결문을 통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들어가야 하는데 가진 게 강제 집행에서 가진 게 없으면 강제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써봤는데 공제조합에서 이 부동산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 공제조합이 뭐 1억 원인가요? 2억 네, 원인가요? 네. 여기까지는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네. 저도 계약을 해보면은 부동산도 이 사람 사기꾼이면 어떡하지? 그냥 이 복덕방에 잠깐 놀러 온 아저씨가 사기치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다 전 재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것도 혜택을 못 받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억 원의 공제 증서가 그 공인중개사가 1년 동안 발생시킨 예. 사고에 대한 공제금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미추홀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한 10분이 연루돼 있는데 예. 그분한테 지금 연루된 피해자가 3,000명이니까 실제로 한 분당 300명인 거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2억 네 건의 2억을 공제받을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실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는 300분의 2억인 거죠. 그러네요. 네. 절대 그것도 부동산 중개인이 대놓고 사기를 친다면 네. 공제조합 2억이든 이것도 전혀 믿을 게 못 되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믿고 결국 이제 후순위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예. 결국 이제 이분들이 이 세입자들의 그러니까 건물 담보금으로 빌린 돈은 건물을 지었고 예. 세입자들의 전세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 투자를 했다가 이제 그 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이거를 갚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일단 망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의도적 사기라면은 다른 데 돈을 빼돌리고 망했다고 하고 나몰라라 배째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뭐 미추홀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주의 상황을 쭉 봤더니 실제로 사업이 망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그 남씨 전세 사기 주범인 남씨죠. 미추홀구에 3천 채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 남씨의 변호인이 재산이 남씨가 8천억 정도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다 팔면 그 보증금을 다 변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또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면 지금 하면 좋겠어요. 피해 그렇죠. 세입자들이 지금 하루 이틀 피해 세입자들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면 지금 하면 피해 세입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따져봤죠. 실제 재산이 그만큼 있는지. 근데 실제 재산은 다들 이제 은행의 재산이 돼 있는 거죠. 이미 은행에 저당이 잡힌 네, 재산이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세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아마 계약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이기 때문에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인가요? HUG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수수료를 얼마 내고 가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정 금액까지 다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기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네. 미추홀구는 그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추홀구를 이렇게 제가 여러 개 검토 중에 있는데 한 절반 정도가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요. 예.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데 민간 임대 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일단 그걸 믿고 계약을 체결하신 분도 계시고 뭐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해줬다 그래요. 예. 이제 세입자가 물어보면 혹시 이거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 가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입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실질적인 이유는 이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체결할 때 그 예. 시가의 공시가격 한도에서만 인정을 해주는데 이미 2억 원이면 2억 원의 공시가격이 한 60에서 70%로 잡힙니다. 근데 이미 60%의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1억 2천을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근저당권은 어떻게 설정하냐면 120%에서 130%를 설정해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좀 더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면 실제 그 등기되는 채권 최고액은 1억 4천에서 1억 5천이 됩니다. 예. 그러면 2억에 60, 70%라고 해봤자 공시가격이 1억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초과해가지고 거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었던.
아, 주택이 제도적으로 그러면 가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은행권의 금융권의 대출이 이미 이제 선순위 채권이 있는 거죠. 그 경우는 보증공사에서 네. 보증을 안 해주는 건가요? 아예 그런 그러면? 어. 왜냐하면 보증공사는 사고 터지면 나중에 그거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예.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세입자들은 이제 좀 분노를 느끼는 건 뭐냐면 약간 뭐 국가배상 청구하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왜냐하면 민간 임대 사업자라고 하면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약 시에 그거를 물어보고 확인해 본 사람들은 이제 본인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그냥 공인중개사 하자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들은 분들은 당연히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는 거 아니야? 임대사업자인데? 예. 그리고 법에 임대사업자면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분노하고 당황하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H주에서 주택보증보험을 하는 거는 네.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네. 만일에 떼었을 때 그걸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도 있는 건데 네. 오히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위험한 건 오히려 안 하는. 위험한 건 할 수가 없죠. 위험한 건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20년, 2021년 예. 역사적인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세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4억의 2%와 2억의 4%는 같은 가치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 가격은 급등하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가격은 또 급락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1년과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전세 가격이 급등할 당시에는 너무 이제 금리가 세입자들이 떨어지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시 가격의 150%까지도 예. 보증보험을 가입해주기도 했었는데 특이하게도 이쪽 미추홀구 건물은 또 안 해줬더라고요. 예. 사실은 선순위 채권, 그러니까 은행에 보증이 많다라고 그러면 이미 이제 은행에 저당 잡힌 게 많다라고 그러면 아 이건 위험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은 그래서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 위험하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공인중개사들이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사기꾼들로 역시 같이 껴서 공범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사람이 주변에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저희는 결사 반대하죠. 예.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러면 사실은 시스템이 우리가 뭐 빅데이터 하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다면 네, 앞서 이제 저희 보도에도 약 50명 정도가 사실은 같은 일당이었고 네, 뭐 3천 채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돼 네. 있었는데 네, 그러면 빅데이터를 하면 얘네가 갖고 있는 주택들이 많은데 다 은행에 대출이 많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얘네들은 위험한 임대사업자다라는 네, 신호가 뜨게 되면 네. 그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막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사실 2020년대부터 이제 막 도입된 거기라 이제는 그런 사업을 하자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같은데 당연히 위험 신호를 띄게 예를 들어서 금융정보 분석원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 들어서 자동적으로 뭔가 알람이 나오게끔 경보가 울리게끔 설계가 되잖아요. 그런 데서 만약 우리나라 금융업계나 이런 쪽에서 또는 금융기관,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시스템이 미리 있었다면 네. 이런 대규모 전세 사기범들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막을 수 있었죠. 근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죠.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뭐 카드 이상한 데서 쓰면 멀리서 전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서 제 카드를 쓴 게 나오면 혹시 도둑맞은 거 아닙니까? 라고 뜨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대책들은 아닐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얼핏 지금 생각난 걸로는 어쨌든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지를 보고 또 우선 면제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해당이 안 되나요?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좀 전체적인 내역을 제가 전체를 볼 수가 예. 없어서 한 100여 채만 이렇게 먼저 분석을 해봤는데 100여 채만 돼도 일단 표본은 되니까 그랬더니 좀 심각한 게 한 4분의 1 정도가 예. 최우선 변제금을 좀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4분의 1이면 만약에 3,000채를 가정하면 한 750채가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최소한 세입자들의 이건 보장을 해주자라는 네. 거여서 전체 보증금에 비해서는 뭐 약 5분의 1, 4분의 1 정도로 그렇습니다. 작은 규모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당장 숨통이 트일 텐데 그것도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뒤에 예, 좀 한번 칠판에 준비를 했습니다. 표를 예. 보시면 이 표를 안 보시면 예. 이게 설명이 예.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18년 9월 18일 예. 이후에 그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은
1억 원 한도에서 그러니까 예. 그 소액 임차인 전세금이 1억 원이었다면 예. 3,400만 원까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2023년 2월 21일 날 소액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예. 1억 4,500까지 지금 증액되고 1억 4,500 중 한 3분의 1인 4,800까지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희생자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전세금이 7천만 원이었는데 이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저기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에 예. 설정이 된 거예요. 어. 그러면 소액 임차인은 6,500까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임차인은 못 받고 뭐 6,500, 이 말은 6,500까지는 변제해 줄게. 그게 아니라 넘어가면 당신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최우선 변제금을 할 대상이 아닙니다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예 제외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희생자가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세 번째 희생자는 그 해당 주택이 2017년에 예. 근저당이 설정이 됩니다. 2017년 신축 건물이라. 그럼 이제 2017년이면 저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17일 두 번째 예.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소액 임차인은 8천만 원 한도에서 2,700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 거죠. 단위는 지금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019년도 8월 달에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7,200만 원에 계약을 합니다. 예. 뭐 그때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그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7,200만 원 계약을 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되고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을 받는 거죠. 예. 근데 이제 2021년에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 금리가 낮아서. 네, 금리가 낮아서 급등을 하다 보니 2021년 9월 달에 9천만 원으로 1,8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9천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2021년 5월 11일 이후로는 1억 3천까지 보호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예. 저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세 번째 희생자는 9천만 원 증액을 했으면 지금 보호를 받아야 맞습니까? 안 받아야 맞습니까? 우리 앵커가 보시기에는. 받아야죠. 응. 예.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도 소액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2023년 2월 22일까지 1억 4,500까지 증액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저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물론 이제 그 시행령 부칙에 그런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7년 기준으로 그럼 2017년 기준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17일 예. 사이니까 8천만 원 이하에서만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 9천만 원 증액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갑자기 1,800만 원 증액했다는 이유로 못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선순위 증액한 계약 기간은 저 뒤인데 처음 계약 기간을 선순위 준용해서 근저당권 하는 건가요? 설정된 기준으로. 어. 그게 이제 법률은 규범 학문이다 보니까 예. 딱 그 2017년에 해당되는 8천만 원 한도에서만 2,700만 원만 보호한다.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인데 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 어른들, 기성 어른들이 대부분 2021년이면 1억 3천까지 보장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죠. 그 세 번째 희생되는 4,300만 원 받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수많은 세입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예. 근데 실제로는 2017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2018년 9월 18일 이전이 되기 때문에 예. 8천만 원 한도에서 2,700만 원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게 뭐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이때 계약을 했으니 네. 당연히 이때 조항을 받아야 되는데 네, 처음 계약을 그러니까 갱신한 거는 인정하지 않고 네. 시기로는 네. 맨 처음 한 걸 법원은 판단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 주장은 뭐냐면 소액 임차인 보호 규정은 예. 소액 임차인 규정에 따라가면 되고 왜냐하면 계약시니까 따라가면 되고 선순위 담보 채권자를 보호하려면 최우선 변제금만 왜냐하면 예. 선순위 채권자가 최우선 변제금을 먼저 못 받으니까 그 부분만 적용하면 된다. 그게 상식적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예, 예, 근데 지금 현행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그냥 소액 임차인과 최우선 변제금을 딱 선 나뉘어서. 담보권 설정 시부터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법조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게끔? 법 조문에는 2013년 전까지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될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예. 돼 있고 2013년도부터는 만약에 개정 규정이 있으면 현행 계약에도 적용하되 다만 선순위 담보권에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제 이렇게 돼 그 있습니다. 종전의 규정이란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좀 바꾸든지 예. 둘 중에 하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것도 사실은
떼이는 보증금에 비하면 약 보니까 3분의 1 정도. 크진 않지만 네. 이거라도 당장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규정이 애매해서 일반인들은 다 뭐 생각하는 것과 너무 상식과 다른 그런 얘기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희생자는 본인이 당연히 2021년 9월이니까 4,300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예. 알았는데 선순위 담보권자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럼 나는 2,700이라도 받는 거 아니야?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뭐 이 선순위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데에서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네. 언제부터는 언제까지 이렇게 네. 돼 있고 다들 그거 보면 아 난 일단 이거라는 건지겠구나라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그게 아닙니다. 갱신 전 최초 계약을 그거의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계약 법원이. 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담보권이 언제 설정됐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왜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지 또 변제도 못 받게 되는지 이걸 좀 알아봤고 네. 지금부터는 저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약 3,000제 이 중에 벌써 경매와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게 반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그래. 뭐 사례자 A로 좀 얘기를 뭐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가장 납득을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예, 나의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복구 없이 예, 갑자기 낙찰자라는 사람이 와서 내 집이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경매에 들어가면 네. 그러면서 지금 피해자 3,000채 중에 1,000채가 경매에 들어가 있고 예, 그 중에서 이제 100채가 경매가 끝나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을 사실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죠. 원래는 전세 보증금이라는 건 원래 이제 임차 보증금도 이제 채권이니까 네. 그런데 안 돌려받으면 일단 내가 거기서 계속 살면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공간을 내가 점유하면서. 네. 근데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새로운 낙찰자가 당신 사정은 모르겠고 네. 내가 이거 샀어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입자가 선순위 권리자였으면 예. 이분이 당신 새로운 소유자야? 그러면 내 보증금 내놔 예. 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내 채권이 먼저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추홀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후순위 세입자다 보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나오면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 내 전세금을 내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앞서 채권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은행인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 씨가 사업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는 거군요. 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죠. 당장에 이제 대출 이자를 이제 예. 지급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부터 금융기관은 당연히 이제 경매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어제죠.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의 그 요청으로 경매를 중단하는 절차를 좀 해라. 일단은 그 세입자들이 안 쫓겨나게. 그건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주장을 했던 게 경매 중지죠. 예. 왜냐하면 전세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쫓겨난다는 게 감정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해 사입자들이 가장 바라는 게 경매 중지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실효성은 지금 오늘 5시에 예. 기재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매 중지를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정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 그리고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수협, 한국대부금융협회까지 해서 가능하면 이제 경매 영지를 하겠다라고 예. 약간 자신 있게 보도 자료를 냈어요. 어쩜 좀 큰 금융기관들은 어쨌든 정부랑 좀 얘기를 해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민간인이 아니, 그냥 어떤 개인이 돈을 빌려줘서 못 받아서 그 남 씨에게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내가 경매 붙이겠어. 이건 또 못 하잖아요. 그런 건 막을 수는 없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대부분 네, 이 금융기관이고. 건축주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정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민간 부실채권 관리회사.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예. 캠코는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했는데 3개월 이상 이자를 못 받아요. 예. 그럼 이제 그 부실채권을 돈을 못 받으니까 좀 할인해서 저렴하게 파는 거죠. 그쵸, 그쵸. 예. 저렴하게 팔고 이제 그거 상당한 돈을 회수해서 또 다른 데 융통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 채권들은 이미 다 팔렸군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부실채권을 인수해서 그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이른바 NPL 회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부실채권을 회수하는데 대가를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경매를 정지하라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가 좀 정부가 대책이 여의치 않다. 약간 그런 취지로 좀 그분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군요. 그분들은 좀 그럴 수가 있죠. 어.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경매에 들어간 세대가 한 1000세대 되니까 일단은 한 절반이라도 경매 중지가 되면 또 나머지 예. 500세대는 또 나머지 또 방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경매 절차를 중지를 해주는데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예. 지금 전세 살기 피해자분들은 정말 벼랑 끝에 있으니까 정말 좀 해주시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경매가 중단돼야 이 사람들이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대책도 요구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집에서 쫓겨나 버리면 낙찰자가 와서 밀어내 버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제 피해자들에서 이걸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된다. 국가가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를 제가 이제 2월 8일날 국회에서 제가 예. 이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전세 시장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 2021년까지 계속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계속 금리는 내려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발생을 하면서 2020년 5월 달부터 예. 역사적인 저금리로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 7월 30일경에 정부의 국민청원에 전세 폭등 때문에 못 살겠다. 예. 부동산 정책 책임자 처벌하라라는 이제 국민청원이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그 한 아이의 아빠였다는 분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3억인데 다음 달에 5억이 된다라고 하면서 예. 그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 전세 폭등을 당연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저희는 그때 깡통 전세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경고를 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뒤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역사적 지난 1년간 이렇게 빨리 오른 적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 고금리가 된 상황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와 전세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예.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집값을 바치는 게 전세 가격인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집값도 떨어지게 예. 되는 거죠. 그러면 세입자들은 역사적인 저금리와 그리고 역사적인 금리 인상의 속도 때문에 역사적인 전세 폭등과 역사적인 전세 폭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세입자한테 책임지라 그러면 사실 고금리 때문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이후에 역사적인 저금리로 빠르게 금리가 내려서 시중에 돈이 넘쳐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지난해부터 또 역사적으로 아주 빠르게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이 변동에서 사실은 전세 가격 문제도 출렁거렸고 거기에 피해자들도 생겼다. 그래서 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군요. 전세 피해자들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미추홀구 전세 사기 그 가해자들을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고 예. 그분들은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한 정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일단 공인중개 사건만 봐도 명확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엄격하게 엄정하게 처벌받는 게 확실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전세 사기는 그러니까 이런 깡통 전세는 사회적 재난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보면 미추홀구가 지금 3,000세대가 피해자인데 예. 그 중에서 현재 그 기소돼서 피해자로 그러니까 형사상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은 160세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분들을 사기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반환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2021년까지는 뭐 반환을 못한 적이 별로 예. 없었거든요. 그때는 계속 전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22년도부터 이 건축주가 세금을 못 냈던 이제 문제들이 입증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현재 지금 기소된 거는 2022년부터 계약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인정된 피해자가 160세대까지 인정이 된 저금리로 상황입니다. 전세금이 올랐으니 이 남 씨도 전세금을 받아서 딴 데 썼더라도 네, 그 2년 뒤면 전세금을 더 높여서 받을 수가 있었으니 네, 그 돈으로 계속 마치 다단계처럼 그 돈으로 계속 꾸려오다가 그렇습니다.
전세금이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서 뻑이 난 거군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특별법이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조호섭 의원과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예를 들어서 뭐 캠코나 이런 다른 공공기관이 되겠죠. 전세 사기 피해자로 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제가 그래서 뭐 저희 작가 의원실에 물어봤습니다. 네. 임차인이 이제 공공이 보증금 우선 지급하면 사실 이 문제는 모두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네. 보증금을 받게 되니까요. 네. 그게 핵심인데.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비율 과연 얼마까지 주느냐의 문제는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실에서도 정하지 못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피해를 받은 이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현실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대안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저기 조호섭 의원안은 이른바 이제 빌라왕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 적합한 법안이에요. 예. 왜냐하면 빌라왕 사기 사건은 선순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세금을 못 받을지언정 쫓겨나진 않습니다. 쫓겨나진 않기 때문에 공공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면 예. 공공이 선순위 보증금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에 대해서 먼저 비용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어차피 이제 시간의 문제지 여러 뭐 경매하고 그러면 근데 미추홀구처럼 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의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기 조호섭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은 다 저렇게 해서 그 공공이 이제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인계를 받게 되니까 그거를 직접 회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채권을 가지고 경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아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정부에선지 여당에선지 뭐 이렇게 되면 채권자만 만족시켜준다라고 해서 부적절하다라고 논평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그거는 그건 뭐 굉장히 제가 부적절한 논평이에요. 지금 말씀은 여기는 정부가 그러니까 공공이 음. 다 물어주는 게 아니라 음. 어차피 선순위 채권인 경우 네. 확정일자가 가장 앞에 있을 경우 네. 경매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세입자들이 피곤하고 불편한 절차니 네. 전문성 있는 우리가 그걸 대행해줄게 그렇습니다. 얹어주고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 그러니까 지금 미추홀구처럼 이거를 경매도 다 예를 들어서 뭐 빚잔치를 해도 내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제 이 법안은 그 빌라왕 선순위 사기 예. 사건에 대한 대안이고, 근데 이제 미추홀구 후순위 전세 사기에 대한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에 있는데 예.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게 경매 절차 중단. 예. 두 번째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달라. 안 그러면 우리가 쫓겨나니까. 예. 근데 이게 경매 절차에서 지금 한 시가의 한 70%에서 경매 절차가 낙찰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세입자가 낙찰받는 게 세입자의 피해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사실은 낙찰을 받으면 낙찰 받은 뒤에도 거기에 딸려 있는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낙찰자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생기죠. 어. 근데 이제 그 그렇지만 생기는 그래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생기는 건 이제 1순위 채권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1순위 채권자가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낙찰 받는 방법이 가장 예. 나은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똑같이 경쟁을 하면 이른바 그 경매 선수들의 자본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피해자들한테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 이제 경매 선수들이 최고가 매수 낙찰가를 딱 쓰면 세입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격에 내가 우선 매수할 건지 말 건지.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에 있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 법안이고, 다만 이제 이렇게만 되면 경매 대금이 없어서 사실상 우선 매수권이 있어도 그쵸. 사실상 뭐 유명무실하다, 이제 그런 비판이 있어서 경매 대금 또 저리 대출로 아주 해달라라는 저리로. 예. 이제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또 세입자의 우선 매수권이나 경매 대금, 뭐 저리 대출 이 부분이 약간 뭐 피해 세입자긴 한데 전세 사시던 분들에 대한 약간 특혜가 아니냐, 예. 이런 또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의 피해자들 그럼 국가가 다 무조건 배상해 주는 거냐라는 이제 반론들이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에 대한 그럼 대안으로는 세입자들이 이 집을 굳이 사고 싶어 하진 않아요. 이 세입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주거 안정입니다. 이 예.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끔만 살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은 다 괜찮은 위치에 있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안 되면 공공 매입을 해달라. 예. 그래서 이제 공공 매입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우선 공급인데, 이제 거기에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에서 문제가 돼 있는 건 뭐냐면,
후순위 전세권이 선순위권이 없다 보니까 국가가 그거를 대신 우선 지급해도 그 채권을 회수할 방법은 여의치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많은 벌금, 과징금 음. 받잖아요. 음. 사실은 이런 대규모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범죄 피해자들에서는 국가가 그런 벌금이나 과징금을 받은 거를 이런 데 좀 활용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미래 세대들이 지금 전 재산을 떼이고 앞으로 나갈 디딤돌을 다 잃게 됐는데 이거를 손 놓고 있다는 건 사실은 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생 문제 아닌가요? 예. 근데 저출생 문제인데 저희가 20대, 30대 세입자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20대, 30대에 살아있는 분도 제대로 못 살리면서 과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이런 주장이 과연 20대, 30대 분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예. 20대, 30대 분들을 설득하지 않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범죄 피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많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긴 있죠. 있습니다. 배상을 해주는 게 있죠. 있긴 있는데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이제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에 대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그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쭉 얘기를 김태근 변호사님에게 잘 들었고요. 대책까지도 잘 짚어봤습니다. 지금 댓글로 몇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의견 소개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에 대해서 김주영님께서는 현실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개선책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발의된 안들도 있고 사회적 재난으로 해서 하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Y호호님, 저는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계약 전에 근저당 없었고 국세 납부 확인서도 받고 계약했으나 입주 일주일 뒤에 얼굴도 모르는 바지 사장으로 임대인이 변경됐었고 그 뒤로 등본상에 계속 압류, 세금 체납이 걸렸습니다. 현재 돈 받고 명의 빌려준 현 임대인, 전 임대인, 컨설팅 업체, 공인중개사 등 빌라 사교양이 아닌 개인이라 잡히지도 않고 잘들 살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개인이면 참 전세 사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 빌라왕 선순위 사건. 예. 예. 그래서 전세금을 분양대금으로 받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세보녀 전세 사기, 빌라왕 전세 사기 다 그분들이 선순위 전세 사기 예. 그분들입니다. 물론 도둑놈들은 늘 경찰보다 한 발 빠르지만 좀 더 정말 빨리 해서 이런 부분들이 피해자들이 안 생기게 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훈님, 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 본인 탓하지 마세요. 사기꾼이 문제인 겁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사기를 잠깐 아주 가벼운 사기를 당해봤는데 사기가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말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게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제 미추홀구 20대, 30대들의 충격인 거예요. 예.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NEBULA님 네블라인데요. 항상 손 잃고 외양간 고친 한국인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뭐 또 이 댓글에 영어 상품권도 드리는 게 있어서 일단 김태훈님과요. 그다음에 Y호님에게 영어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뉴스룸 D는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좀 좋겠는데 이 건은 뭐 절대 피해자들이 많은 건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왜 일어났고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0초만. 예. 마지막 얘기 그- 해주시죠.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여러분, 여러분이 3,000세대라 일일이 제가 만날 수가 없어서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벼랑 끝에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이 탓이 아니라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경매는 분명히 중단될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좀 강건하게
견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고요. 좀 내용이 그래서 좀 길어졌습니다. 금요일에는 오픈 뉴스룸을 이번 주에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 뉴스에서 시청자들, 방청객들과 함께 이곳에서 얘기를 나누고 뉴스룸 뒤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